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희 아니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언제는 엄마 인생 안 살았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 남았다고 재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일까요? 고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늙은 것일까요? 아들과 딸의 말처럼. 어쩌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 나이에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나 비정상적인 일인가요? 그렇다면 이 나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려고 한다. 충청도요? 거길 왜요? 아들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해 되물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이사요? 엄마가요? 그래.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근데 거기 연고도 없잖아요. 고씨 할머니의 고향은 서울이었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대천이 좋을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TV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엄마가 정말로 이사를 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듯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봤어. 그럼 이 집은요? 고 씨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서 아들과 딸을 키워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놔 봤는데 마침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어.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 분양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헐값에 샀던 이 집은 지금 와서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집은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 하냐?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 속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좀 끼고 원룸 건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러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서 미묘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얼떨떨한 듯 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그렇게 해서 고 씨는 평생을 살아온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아기자기한 텃밭과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고 씨는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오직 자신 혼자만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베란다를 열면 늘 들려오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한결 맑고 청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처음 한 달간은 말입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정겹게 지낼 줄 알았죠.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겠니?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면 오전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오후였습니다.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나 심심한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요. 옆집 사는 사람도 인천 사람이라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죠.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요?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 씨는 딸의 말대로 노인정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했고 바다도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남들은 마을 발전 기금 문제로 이웃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데 다행히도 고 씨가 이사 온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 씨에게도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고 씨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긴 했지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 아니었기에 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 씨의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서울이에요. 어디 쪽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었습니다.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정사가 고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덕분에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고 씨도 그를 통해 노인정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나가요.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오를 수 없었지만 높지 않은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었겠죠.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고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주변에서는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나 경적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비로소 고 씨는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실걸요? 그렇게 고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에는 언제나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고 씨가 딸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고 씨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가서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 말에 고 씨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주책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한 할머니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씨는 꼭 고씨 할머니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는 머쓱한 듯 뒤통수를 긁었고 고 씨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와 외투를 챙겼습니다.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장난스럽게 소곤거렸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그 말에 고 씨는 부끄러워져 후다닥 노인정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배경으로 마을을 걷고 있자니 마음이 왠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 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이제는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서로의 집으로 갈라지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흰 종이 2장이었고 여러 번 접힌 편지였습니다. 시작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것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준배. 짧은 편지가 고 씨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딸을 출가시키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듯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몇십 년 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이거나 같은 처지에 놓인 동지애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닐까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 씨도 김 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었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 씨의 집에 놀러온 딸이 김 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지만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인생은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풀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서.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 마당 관리도 김씨 할아버지가 해주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와주고 있었기에 고 씨는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 또한 고 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 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가끔씩 찾아오는 집이었기에 앞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고 미리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만나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치는 거야. 그게 결혼이지 뭐예요? 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귀청이 떨어지겠네? 말도 안 돼요. 고 씨는 자식들이 이 정도로 반대할 줄은 몰랐기에 당황했습니다. 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자 고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 재혼 안 한다고. 근데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엄마, 나이를 생각해요.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한다고요.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혼인신고를 할 생각도 없었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요?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말 조심해라. 김씨 어르신, 그런 사람 아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이제 와서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요? 뜬금없이 자식들 생각을 들먹이는 딸의 말에 고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말 뜻은 뻔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는 것. 딸의 속마음을 알아챈 고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유산 때문이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런 문제 아니에요. 딸은 더욱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요. 걱정? 걱정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 아니냐?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얘기 못 들어봤어요? 좀 있으면 돈 빌려달라. 어쩌라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요.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네.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말에 고 씨는 불쾌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들만 사랑이지. 나 같은 늙은이는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거냐?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 하게 했지만 정작 혼자 사는 고 씨에게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었던가. 물론 고 씨도 그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돌봐줄 것도 아니면서 엄마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은 싫다니 아니면 정말
단순히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 씨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결국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산, 결국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줬을 때는 뭐라 그랬냐? 이제는 엄마 돈 안 받을 테니 다 쓰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냐? 그건 그때 얘기고요. 엄마, 지금 태안 집이랑 건물 팔면 그게 얼마인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그럼 그 돈을 평생 모르는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됩니다.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해도 살림을 합치면 결국 그쪽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한테 돌아올 목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고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유산을 노래하는 것이 자신을 벌써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늙으면 사람도 아닌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며 내려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같이 지내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해도 내 돈 쓰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내가 고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부담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도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문제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고 씨와 김 씨를 멋대로 재혼시키고 또 멋대로 관짝에 눕히는 상상까지 하며 자신들끼리 열을 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는 자식들과의 통화도 지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 같았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은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디야? 고 씨는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들과 딸은 쫓아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노인네들이 재혼한다는 게 이거 완전 웃긴 거 아닌가요?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고 옆에서 딸이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고 씨는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모두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었고 부족한 것 없이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엄마, 그건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해줬지. 그런데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왜? 이 나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고요. 점점 대화가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우리는 애초에 혼인신고 같은 거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 걱정할 일 없을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씨가 받아서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고씨의 유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예 지금 확 죽어버리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고씨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미안했고 자식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인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엄마? 나중에 마음 바뀌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사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는 내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입니다. 지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내가 가진 건 내 아이들에게 갈 것이고 그러니 이 집도 돈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씨는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종이를 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패야? 엄마, 우리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해. 줄망정?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엄마, 혼인신고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더러 바보처럼 보고 있으라고요? 그래,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던 너희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동안 그렇게 바쁘더니 엄마가 웬 아저씨랑 같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생겼냐?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꿰어 있으니까 그렇죠. 고씨는 그 말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엄마 선택해요.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내뱉은 철없는 말에 고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한다.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는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두 남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는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 안 둬도 편하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대단한 부자인 줄 알겠다. 웃기지도 않는다. 엄마, 진짜 1억이야? 누가 보면 내가 내 돈 한 푼도 안 바라고 사는 줄 알겠다.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고씨는 씩씩대며 아들과 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서야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씨는 그래도 사랑을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 그러나 그렇게 키운 것도 결국 자신, 고씨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표정도 무척 착잡해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 또래의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 고씨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누워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저 세상 가서 유산을 받는 게 자식들의 작전이었다면 금방 성공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다는 거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씨는 전화를 거는 대신 천천히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 곳도 없으니 앞으로 일해서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내다가 가고 싶다.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희는 불안하다고 반대했지. 나는 너희를 낳고 내 인생도 없이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나도 한때 너희처럼 젊었고 엄마이기 전에 한때는 꽃다운 삶을 살던 여자였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듯이 나도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 대부분은 너희를 위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겠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이 그리고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70살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년에 찾아온 행복을 빼앗으려는 자식들. 고씨 할머니가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